현재는 이제 제철원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경기도 지역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환자분들의 권익보호 활동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정신재활시설에서 근무한 정신건강사회복사입니다. 그런데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사실 한국에서는 무역학을 전공한 상대생이었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일본에 유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사회복지학을 다시 재전공하게 되었고요. 학부부터 다시 입학을 해서 다녔습니다. 네. 저는 도쿄에 있는 일본 사회사학대학이라는 사회복지와만 특화된 일본의 후생노동성, 그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속한 단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그 같은 대학 석사과정까지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에 있는 태화복지재단에 있는 태화샘소년집이라고 정신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신건강사회복사라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2015년에 다시 일본에 있는 도쿄에 있는 정신재활시설에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서 3년 동안 일본에 있는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에서 근무하다가 재작년 가을에 다시 한국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총 일본 생활은 11년 정도 도쿄에서 생활을 했었고요. 제가 있을 때 경험한 거 그리고 현재 이제 일본의 정신건강복지법에 관한 다양한 변화들을 공유하고자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정보 제공 차원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강의 끝나고 여러 토론이 됐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정신보건복지법이라고 해요. 아직까지 복지 변천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한국과 다르게 일본은 1900년도에 처음으로 정신병자 감호법이라는 법이 생겼습니다. 그냥 특별하게 이전까지는 정신질환을 가지더라도 특별하게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또 특히 지역에서 특별하게 케어하기보다는 가족들이 책임을 지고 왔는데요. 처음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보건복지법 현재의 최초 일반법으로 1900년도에 이렇게 정신병자 감호법이 생겨나게 되고요. 주로 집이나 병원에서 이렇게 감호라고 했죠. 감시하고 보호하는 이런 의미의 감호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919년도에 처음으로 정신병원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옹해공주였나요? 소설에 있는? 네, 그 마지막 덕혜옹주였군요. 죄송해요. 덕혜옹주가 일본에서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신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도쿄에 있는 마츠자와 병원이라고 큰 국립병원이 있는데 이때쯤 정신병원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그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 생활을 하신 그런 법이에요. 그 정신병원법이 생겼고요. 그리고 한참 이후에 1950년대에 정신위생법이라는 법이 새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거는 공중위생, 약간 보건법에 해당되는 그런 법으로 전환하게 되고요. 약 27년이 지난 이후에 1987년 처음으로 정신보건법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기본으로는 장애인 기본법이라는 게 제정됨으로 인해서 좀 사회복귀, 재활이라는 개념들이 조금씩 추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처음으로 복지라는 단어를 넣어서 정신보건복지법이라는 법으로 또 개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복지 관점을 추가시켜서 좀 더 치료 중심이 아니라 복지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법을 개정을 했어요. 현재까지 이 정신보건복지법은 계속 개정되고 또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면서 개정되고 있는데요. 2006년도에 지금부터 한 14년 전에 완전히 서비스법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이 서비스법은 어떤 거냐 하면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의 서비스를 통합하는 서비스 통합법이 생겼는데 그 이름을 장애인 자립지원법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법을 한 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일본에서는 이걸 만들 때 되게 의미 있다고, 여태까지는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에 이렇게 통합된 법이 없었고 서로 이렇게 크로스 공유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없었거든요. 이전까지는 그냥 조치법이라고 해서 국가 행정기관에서 당신은 뭐 여기 이용하세요라는 약간 그런 식의 조치법이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계약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었어요. 서비스법인데. 그러면서 자기 부담금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약간 기존과 다른 이런 서비스법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이 법을 이 당시만 해도 바로 이 법으로 이행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여러 재활시설들이 유예기간을 둬서 이 법에 따르는 유형, 시설의 유형으로 가도록 이렇게 유예기간을 줬었고요. 점점점 이 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그리고 개정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2013년도에 장애인 종합지원법으로,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장애인 자립지원법에 근거를 두고요. 이름을 장애인 종합지원법으로 다시 바꾸게 되면서 이때는 저희가 한국에서 장기요양보험 처음으로 이제 노인분들이 서비스를 받으실 때 본인의 중증도에 따라서 서비스가 달라지잖아요. 이용받는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과 또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장애인분들도 중증과 경증으로 나눠서 그 단계별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단계를 둬서 좀 더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뜻에서 장애인 종합지원법으로 개정되어서 현재까지 부분 개정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일본의 정신건강 복지법에 관한 사항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장애인 종합지원법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일본의 장애인 현황인데요. 일본의 인구가 한 지금 현재 1억 259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데, 총 인구의 약 한 7.4%가 장애인이에요. 네. 그 장애인의 분류를 이렇게 지금 제가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신체 장애인 분들이 장애아동 포함해서 한 436만 명, 그리고 직접 장애인이 108만 명, 그리고 정신 장애인이 392만 명 정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정신 장애인 분들이 꽤 많으시죠. 한 38%, 장애인 인구의 한 30% 이상이 정신 장애인 분들이 포함되죠. 네. 아마 이 정신 장애인 분들은 약간 분류를 늦게 잡다 보니까 발달 장애인들도 다 포함되게 되어서 약간 범위가 많이 늘어난 면도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처럼 꼭 뭐라고 해야 될까, 장애인 복지카드가 아닌 진료를 받는 분들도 포함된 숫자예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조사할 때는 보통 복지카드 인구만 보통 장애인 숫자에 포함되는데 일본은 복지카드 상관없이 외래 받으시는 분 인구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재택에 지내시는지 시설에 지내시는지 아니면 병원에 아직까지 장기 입원하고 계시는지 나타낸 분류예요. 신체 장애인 분들은 그러니까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한 98.3% 정도. 네. 집에서 생활하고 계시고요. 한 시설은 1.7% 정도. 네, 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시고요. 지적 장애인 분들은 한 89% 정도 가까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계시고 11.1%가 시설에서 이제 살고 계십니다. 그 반면에 정신장애인 분들은 92%가 지역에서 살고 계시고 한 8%가 병원에서 이렇게 요양병원 아니면 병원에서 장기 입원하고 계신 분입니다. 사실은
이 숫자를 저는 믿지는 않아요. 특히 정신장애인 분야. 왜냐하면 제가 장기 입원이 한 72,000명 정도가 장기 입원자로 옛날에 카운터가 됐었거든요. 일본에. 그러니까 약간 허수는 아니지만 약간 이게 정확하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시설 지역보다는 입원하시는 분들이 이보다 약간 더 퍼센트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연령을 좀 살펴보면 65세 미만이 한 48% 정도 되시고요. 65세 이상 52% 정도. 역시 일본이 이제 고령화 사회에 되다 보니까 역시 장애인분들도 점점 노인 쪽으로 가는 분류가 많고요. 제가 본 결과로는 아직은 정신장애인 분들은 한 6대4 정도로 65세 이하이신 분들이 6이고 65세 이상인 분들이 4 정도 돼요. 근데 신체장애인 분들은 한 74% 정도가 65세 이상이시고 한 26%가 65세 미만 젊은 아직까지 생산 연령이신 거죠. 일을 하시거나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러니까 신체장애인 분들이 역시 좀 연세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통계 평균적으로 한 48%가 65세 미만, 52%가 65세 이상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한국은 지금 현재 총 인구의 한 5.1%가 장애인 인구거든요. 한 269만 1000명 정도? 261만 8000명 이렇게 작년 통계로 나오더라고요. 한 5.1%가 이제 총 인구의 장애인 인구고요. 그 가운데 한 3.8%가 이제 정신장애인으로 이렇게 한 9만 6천 명 정도가 정신장애인으로 이렇게 통계치로 나오더라고요. 아마 여기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래 진료 받거나 이렇게 아직 장애인 수첩, 장애인 복지카드 등록 안 하신 분들은 해당 안 되는 좀 더 많다. 세계적으로는 10% 정도가 장애인 인구잖아요. 통계적으로.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 38%면 약간 못 미치는 수죠. 그러니까 더 많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시대적 배경을 봤는데요. 사실은 이런 장애인 종합 지원법 안에 꼭 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이분들도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노인이 되시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장기 요양보험을 개호보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개호보험인데 현재는 이제 개호보험과 우리나라의 장기 요양보험과 장애인 종합지원법을 같이 겸용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중복되게 이용할 수 있게 법을 점점 바꾸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장애인분들도 워낙 연세를 들고 가시고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노인시설을 이용해야 될 경우도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시대적 사회 환경에 따라서 법을 좀 약간씩 개정하면서 같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애인 종합지원법의 큰 특징은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 지적, 정신장애인 분들의 통합된 서비스 체계 구성이에요. 이 통합됐다는 얘기는 지적장애이든 신체장애든 정신장애이든 특별한 그 장애 분류가 있어서 특별하게 이제 받아야 되는 서비스가 있지만 서비스의 유형, 시설 유형 이런 것들은 다 같은 틀에서 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통합되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분들도 점점점 이제 노령화로 인해서 노인성 질환을 앓게 치매도 겪으시고 또 혼자 자립생활도 못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이 부분에서 사실 개호보험과 일체화를 추구하려고 점점 맞춰가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또 한참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통합 돌봄 케어라는 걸 사실 일본도 많이 옛날부터 주장을 해왔었어요. 그러면서 현재 일본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가 노인 쪽 먼저 실시하고 점점 장애인 분야 이렇게 확대될 예정인데 언젠가는 개호보험과 통합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체계를 통합화시켜서 점점 커뮤니티 케어로 이렇게 넓혀갈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비스별 획일화인데요. 이거는 사실 예전에는 장애 아동이든 장애 아동과 그 성인이랑 구분을 시켰었어요. 이 서비스를. 그러니까 장애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기준을 해서 따로 서비스를 받기를 했었는데요. 전부 다 통합시켜서 아동도 포함시켜서 통합시켰는데 이게 나중에 좀 과제이기도 한데 서비스가 너무 획일화된 거예요. 이 획일화가 어떤 뜻인지를 좀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네, 나중에 그 문제점을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데 서비스를 완전하게 이렇게 구분지어서 획일화시켰다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종합지원법은 서비스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신체 장애인의 신체복지법 그리고 지적장애인 지적복지법 그러니까 정신장애인분의 정신보건복지법이 다 있는 상태에서 서비스만 별도로 이렇게 장애인 종합지원법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법인데요. 이게 저는 사실 법 전공이 아니라서 대략 개요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내용은 일본어를 다 번역을 해야 되는데 사실 되게 많은 번역이라서 네, 나중에 시간 되면 점점 번역해서 다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돈에 관한 거예요. 네,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총칙이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목적, 기본 이념, 그리고 지자체의 책무, 그리고 여기 국민의 책무도 들어있어요. 이상하게. 네.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국민의 책무가 있는 게. 네. 그 다음에 장애인 등의 정의, 그리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렇게 크게 구분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자립지원 급부라고 하는데 이 급부라는 거는 결국은 예산이에요. 우리나라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가? 네, 수가 체계예요. 네, 일본은 급부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개요급부비 뭐 다양한 내용의 어떤 돈들이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대략적인 설명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 3절에서는 이제 지역에서 상담 체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예산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고 있고요. 제 4절에서는 의료비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지역생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약간 좀 돈보다는 약간 그 계획에 관한 그런 좀 약간 큰 범위의 내용을 하고 있고요. 알다시피 벌칙, 부칙 이렇게 크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10장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쟤는 한 115조 정도의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2007년도에 이제 후생노동 성령으로 이제 됐는데요. 이 장애인 종합지원법의 정확한 명칭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자립이란 빠진 자립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에요. 자립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법률이라서 그래서 장애인 종합지원법이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지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종합지원법도 이제 장애인 자립지원법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행규칙 보시면 총칙이 뭐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또 똑같은 이제 자세하게 돈에 관한 사항들이 쭉 나와요. 네. 구체적으로. 네. 그리고 막 업무관리 체제 등의 정비법, 되게 골치 아픈, 네, 저도 잘 구분이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의 나중에 한번 이 자료는 공유가 되셨나요? 네, 가지고 계셨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세부적인 법률의 내용은 제가 계속 꾸준하게 법률 번역을 해서 네, 한번 법률을 이게 맞는지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한번 검증을 받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생활 지원 사업, 사업 및 시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단체 연합회의라는 게 있는데, 연합회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수가를 청구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 요양보험에 그런 수가라든지 더무체계를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일본도 똑같이 이런 장애인조합지원법에 이제 수가를 누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이걸 국민건강보험단체라는 곳에서 위탁을 받아서 거기서 보험 뭐 급여라든지 이런 걸 수가라는 걸 총괄적으로 이제 청구를 하고 지급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법안을 약간 실어놓은 법이에요.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단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6장에는 잡칙, 뭐 부칙 이렇게 총 72조의 시행규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신체 지적, 지적, 그리고 정신장애인분들의 세 장애인분들을 통합된 서비스인데요. 여기서 있는 장애인이란 각각 신체장애인분들은 신체장애인 복지법 제4조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인, 그리고 지적장애인분들은 지적장애인 복지법에 규정하는 장애인분, 그리고 정신장애인분들은 현재 정신보건복지법이에요. 보건복지법에 규정하는 정신장애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장애인분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 정신보건복지법에서 정신장애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5조 내용인데요. 통합실조증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조현증. 예전에는 일본도 똑같이 정신분열증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현재는 통합실조증, 그리고 정신작용 물질에 의한 급성 중독 또는 그에 따른 의존증, 지적장애, 정신병질, 기타 정신질환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을 정신장애인이라고 하고요. 장애인종합복지법에서는 복지카드가 있냐 없냐 여부는 따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지원 구분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하면 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당 장애인 등의 심신상태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구분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쉽게 생각하시면 노인분들의 장기요양보험에 지금 현재 그 구분이 어떻게 됐죠?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1, 2, 3, 4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중증과 경증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일본은 뭐 요개호, 개호 1, 개호 2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일본은 갑자기 한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구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해요. 그래서 그걸 하게 지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절차가 있잖아요. 어떻게 절차를 밟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사는 지역 주민센터, 주민센터, 일본은 주민센터가 없어요. 그냥 시에 살면 시청에 가야 되고 구에 살면 구청에 가야 되고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막 지역에 흩어져서 주민센터가 존재하자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장애복지 담당 창구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장애지원구분 인정조사라고 해서 똑같이 조사원이 나와가지고 조사를 해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요. 네.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걸 1차 판정을 하는데 그걸 1차는 컴퓨터가 해요. 네. 컴퓨터가 1차 판정을 하고 대부분 이제 거기서 나온 점수를 가지고 2차 판정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심사위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걸 거쳐서 장애지원 구분 인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장애지원 구분 인정에 대한 만약 내가 1이고 어떤 분은 3이고 어떤 분은 5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경증이냐 중증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서비스 이용 계획이라는 걸 작성을 해요. 보통
이게 원래는 시군구, 우리나라 시군구의 공무원이 담당하게 되는데 복지공무원들이 이걸 다 못해서 위탁을 많이 해요.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생활지원센터라는 곳을 지정을 해가지고 업무 위탁을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보통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이 업무를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행을 하고 이용자분의 이제 욕구라든지 또 서비스 이용을 확인을 하면서 서비스 계획안을 같이 짜게 되고요. 그걸 담당 시군구에는 담당 그 창구에 다시 제출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결정이 나면 지급 결정이 돼요. 네. 그러면서 내가 이용하고 싶은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에 해당되는 계약을 맺게 되고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계획안이 통과되면 서비스 이용 개시를 하게 돼요. 네. 그런데 내가 만약 지급재활시설, 그러니까 내가 재활을 위한 시설만 이용하게 되면 이 장애지원 구분은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내가 지역에서 살면서 뭐 일상생활에 아니면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집안 청소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송 서비스가 필요하다든지 그리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누가 같이 따라가 동행 서비스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서비스를 받을 때는 이 지원 구분이라는 걸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시설을 이용할 때 그러니까 재활시설을 이용할 때는 이 장애 지원 구분을 인정을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 공동생활 가정에 만약 입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 가운데 본인 혼자서 이런 일상생활 유지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똑같이 이 장애 지원 구분이나 인정조사를 거쳐서 심사를 통해서 장애인 종합지원법 안에 있는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네.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애 지원 구분인데요. 지금 제가 점으로 이렇게 딱딱 해놨는데 왼쪽은 장애 정도가 가벼우신 분, 그 다음 9분 6이 가장 심한 분이에요. 거의 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신체장애인분 중에 ALS라든지 그리고 장애인분들 그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받은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거의 9분 6이고요. 해당 없는 분도 계세요, 사실은. 네. 지금 뭐 재활시설 이용하시면서 충분하게 직업재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상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해당 안 되시는 분은 있는데 보통 1부터 6까지 이렇게 구분 짓고요. 6이 가장 장애가 심한 분이세요. 네. 이렇게 나눠진 6으로 구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서비스의 양이라든지 정도, 시간이겠죠. 시간을 결정하게 되고요. 이건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보건복지부가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그 복지카드 없앤다고 했나요? 네. 그러면서 제가 생각에는 장애지원 구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조사하는 항목이. 그러면서 이제 그 일상생활 자립도라든지 신체적인 장애 정도라든지 정신장애인분들의 이런 정신장애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장애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하면서 이제 똑같이 이제 구분을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일본도 여전하게 그 장애인 수첩이라고 그래요. 일본은. 네, 수첩이라는 말을 쓰고요. 우리는 복지카드인데, 보통 일본에는 서비스 받을 때는 이 장애 지원 구분에 의해서 이용을 하지만, 사회보장에 관한 거, 그러니까 장애인 연금이라든지, 그리고, 교통카드의 무료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뭐 1인 동석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사회보장에서는 계속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받는 데는 복지카드가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치고 있어요. 네. 아마 한국도 그 개념일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장애지원 구분의 이 조사 항목이에요. 네.
첫 번째는 이동이란 동작에 관한 항목은 이건 신체장애인 정도죠. 그래서 이게 한 12항목이 돼요. 뭐 혼자서 이렇게 뒤척일 수 있냐, 누웠을 때. 그리고 뭐 누웠다 일어나서 가능하냐, 앉은 자세가 계속 있을 수 있냐, 그리고 혼자서 휠체어 갈아탈 수 있냐, 그런 뜻도 되고, 혼자서 일어설 수 있는지, 그리고 양발로 서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 뭐 잘 걸을 수 있는지, 그런 신체장애인분들, 네, 주로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 혼자서 잘 영위할 수 있는지 관한 항목이에요. 주로 뭐 청결 유지에 관한 16항목인데요. 뭐 혼자서 배면 활동이 가능한지, 식사는 가능한지, 혼자서 목욕할 수 있는지, 뭐 물건 장보기가 가능한지, 그런 정도의 일상생활 항목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정신장애인분들도 많이 포함되기도 하죠. 네, 이 항목들이요.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의사소통에 관한 항목이에요. 6항목 되는데, 뭐 시력장애인분들, 청력장애인분들, 읽기, 쓰기, 설명의 이해 정도, 커뮤니케이션, 네, 그런 6과목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행동장애에 관한 그런 약간 발달장애, 지적장애인분들이 많이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신장애인분들도 많이 돼요. 이제 뭐 횡설수설을 한다든지 집중력이 결핍된다든지 자해행위를 한다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행동장애에 들어가서 이게 한 34항목 정도 돼요. 네. 그 다음에 특별의료에 관한 항목인데 이건 정말 중증이신 분들인 거죠. 뭐 요도 삽입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기관절개를 해야 된다든지 경관영양을 해야 된다든지 되게 좀 심한 분이신 거잖아요. 계속 누워 계시고 혼자서는 자립도가 거의 없으신 분들이 많이 특별의료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80항목이 이제 장애 지원 구분의 항목이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서비스가 구분되고 시간과 양이 구분되고요. 사실 이게 처음으로 마련됐을 때 정신장애인분들의 항목들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개정 계속 얘기하고 해서 정신장애인분들이 사실은 보기에는 장애처럼 안 보일 수 있는 부분에 많은 장애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좀 많이 추가시킨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내용들로 네, 장애 지원 구분에 점수를 책정한다고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오늘은 서비스 내용 중에 재활시설 정신질환 장애인분들 재활시설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장애복지 서비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크게 개호급부, 일본은 개호급부니까 일상생활에 관한 급부의 수가예요. 그래서 지원 내용인데요.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 서비스에 관한 내용들이 개호급부란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훈련 등 급부가 있는데 이게 재활시설에서 많이 하는 재활시설의 유형에 속하는 그런 카테고리예요. 훈련 등 급부라는 말로 다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상담 지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는 주로 상담만 해요. 네, 뭐 취업에 관한 분들도 지원하긴 하는데 주로 상담 지원하는 내용물로 영역을 묶어서 상담 지원이라는 카테고리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자립지원 의료, 보통 의료에 관한 어떻게 의료를 보장하는지에 관한 하나의 서비스고요. 또 하나는 보장구예요. 신체장애인분들이라든지 그런 보조시설들, 보조기구들, 네, 장애인 보조기구들 그렇게 나눠지고요. 이 외에도 지역생활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도도부연, 우리나라의 시도, 광역시라든지 도에 관한 그런 일본은 도도부연이라고 하는데 그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내용을 이렇게 한 장의 표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눌 내용은 이 훈련 등 급부에 관한 사항을 좀 주로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자립지원 의료가 어떻게 저희 정상인분들은 질환을 위해서 꼭 의료를 정기적으로 외래를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본인 부담금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훈련등 급부인데요. 일본은 취업 계속 지원 A형, B형 이렇게 시설을 유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거 직업재활 시설이에요. 네, 직업재활 시설인데 A형은 고용계약을 맺어가지고 최저시급 이상을 줘야 되는 시설의 유형이고요. B형은 소규모 작업장이에요. 그래서 비고용형이라서 고용계약은 안 맺고요. 그 대신 여기는 최저시급도 보장을 안 해줘요. 그냥 한 달에 벌어진 수익을 자기가 근무한 시간만큼 가지고 가지는 약간 그런 시설에 약간 그냥 재활시설인데 용돈 벌어가는 그런 유형의 약간 그런 시설의 유형이에요. 취업계속지원 A형, B형은 이전에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A형은 없었고요. B형만 있었는데 이건 소규모 작업장이었어요. 그리고 수산시설이라는 직업재활시설, 좀 더 소규모 작업장보다는 직업에 더 그냥 수산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게 다 이쪽으로 유형으로 다 포함되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면 직업재활시설이고 여기는 이용기간에 제한은 없어요. 계속 이용할 수 있고요. 규정은 일반 취업이 힘든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차이점은 A형은 고용계약을 맺게 되고요. 그리고 최저시급을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고요. B형은 고용계약이 없고 보호자격증의 성격을 가집니다. 좀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A형하고 B형보다 약간 더 직업재활에 가까운 게 취업 이행 지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취업으로 이행을 한다, 옮겨간다는 뜻으로 취업 이행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정말 일반 취업,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 있는 직장을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서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65세 미만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회사도 65세 이상 고용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65세 미만인 분들만 이용을 할 수 있고 일반 사업장에 고용될 수 있는 자라고 못 박아놨어. 그러니까 여기 이용하려면 면접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잘 이용하기 힘든 젊은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시설이에요. 그리고 주로 하는 내용은 직장체험, 그리고 취업에 필요한 교육, 구직활동에 관한 지원, 그리고 적성에 맞는 직장개발, 취업 후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지원을 하고요. 여기는 이용기간 딱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2년 되면 무조건 계약이 종료가 돼요. 그러면서 이 서비스를 다시 받을 수는 없어요. 네, 그렇게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 그 리크루트 회사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이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그런 인력을 이렇게 중간에서 그죠? 개입을 해서 회사에 소개하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좀 특화됐다고 봐야 되나? 이 부분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보다는. 네, 그래서 약간 좀 문제점이 많은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취업정착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업재활 훈련을 거쳐가지고 사업장에 이제 취업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거 취업정착 지원이라는 게 없었어요, 예전에.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취업만 시키면 이렇게 지원을 따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에 대한 서비스 제공하더라도 이렇게 수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설들이 잘 안 하려고 했어요. 그냥 취업만 시키면 땡,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도 정신장애인분들 많이 취업 지원을 했었는데 취업했을 때부터 시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점점 하다 보니까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새로운 취업 정착 지원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여러 가지 상담 및 지원 조언하고요. 그 취업장 방문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꼭
대상은 일반 취업 이후에 6개월이 경과되어 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부분도 약간 서비스를 조정하는 가운데 이제 중복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립생활 원조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보통 자립생활이라는 게 지역에서 취업을 하시든 안 하시든 혼자 생활해서 혼자 영위하는 게 자립생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쓰는 자립생활이라는 거는 취업하신 분을 일컬어요. 그러니까 취업하신 분들만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 잘 취업을 해서 잘 유지하려면 취업을 하다 보면 일상생활 잘 유지가 안 될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 서비스를 받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 내용이에요. 이것도 상담, 지도 및 조언이에요. 주로 상담하는 거예요. 뭐 직접 찾아가서 같이 방을 청소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같이 조언을 해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 사회복사 역할이라는 게 조언도 하지만 사실 같이 몸으로 같이 해주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냥 상담하면 끝이에요. 네, 그렇게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6개월 경과 이후이에요. 네. 그렇게 이 훈련 등 급부안에 대한 것들을 시설에 관한 것들을 좀 간단하게 시설은 크게 세 개예요. 취업 계속 지원 A형, B형, 취업 이행 지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분류밖에 없어요. 재활시설이. 네. 그 위에 그 서비스는 서비스별로 제공하는 재활기관이 주간재활이 아니라 서비스를 신청해서 받는 내가 취업장이든 아니면 지역에서든 받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서비스가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다음에 네, 의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장애가 이제 세 가지 장애가 있잖아요.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 그렇다 보니까 의료도 사실은 각각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갱생의료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신체장애인 분들을 갱생의료라고 해요. 되게 말이 이상하죠. 갱생이라는 말 자체가 요즘은 저희들은 안 쓰는 말인데 일본은 이런 갱생의료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신체장애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인으로 장애를 제거, 경감할 할 수술 등의 치료로 뚜렷한 효과가 기대되는 치료에 제공되며 갱생이 필요한 자립지원 의료비의 지급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되게 말이 어려워요. 저도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잘 이해가 안 됐는데 하여튼 신장애인 분들이 자기가 장애를 이제 경감을 하거나 제거할 수술들이 있을 때 지원을 한다는 그 뜻이에요. 네. 그 다음 지적장애인 분들은 보통 육성의료라고 이건 아니 아동에 관한 거예요. 장애 아동. 그래서 육성이라는 말을 써요. 장애 아동은 육성의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이제 신체장애를 지원하는 건데 신체장애를 제거 경감할 목적의 수술 그러면서 뚜렷한 효과가 있는 수술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다음 정신장애인 분들인데요. 정신통원의료라고 얘기를 해요. 통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통원의료에 대해서 자립지원 의료비를 다 지급을 해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예요. 그리고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자기 본인 부담금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한번 뒤에서 자료가 있으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립의료는 세 가지로, 자립지원의료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신체장애인, 신체장애 아동, 정신장애인 이렇게 의료가 지원하는 구분이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 그 훈련 급부에서 주거시설 맡았는데 약간 이쪽으로 넘어와 있어서 죄송해요. 일본의 공동생활 가정은 기본적으로는 1인 1실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공동생활 가정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교수님 있으신가요, 교수님? 네, 있으시죠. 보통
한 방에 한 2명? 그 정도, 아니면 큰 방이라면 3명 정도까지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 왔는데 이제 저희들도 점점 생활 양식이 변하고 많은 가정 문화가, 주거 문화가 많이 발전됐잖아요. 많이 변해왔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이 공동생활 과정 자체가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시설에 이제 그런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1인 1실이에요. 옛날부터. 네, 제가 학생 때부터 기본적으로 견학을 가면 1인 1실이었는데, 이 공동생활 과정을 약간 훈련형이랑 거주형을 2가지로 크게 나눴어요. 네, 훈련형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 있어가지고 2년이라든지 3년 지나면 독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 주거형이라는 것은 내가 지역에서 공동생활 과정이라는 게 원룸 같은 방을 얻어서 살잖아요. 그걸 보통 그걸 제공하는 시설에서 이제 월세를 받으면서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훈련형이 아니라 거주형이면 평생 동안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사를 가지 않는 한 내가 원하면 계속 갱신하면서 2년마다 그 주거 부동산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크게 나눠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로운 개념이 생겼어요. 지역별로 이렇게 범위를 정해가지고 30분 내에 이동 가능한 곳이면 공동생활 가정이 이렇게 집집이 떨어져도 공동생활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한 4-5분을 같이 공간이 있으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좀 일본하고 다른 구조인데 한 동에 4채 5채를 이렇게 확보하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당연하게 한 동에 2채 있을 수도 있고 3채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동에 한 동에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되어서 이걸 인정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차로든 자전거든 도보든 30분 내에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있으면 그냥 바운더리로 해서 공동생활의 가정이라고 규정 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주구에 사는 직원들이 돌아다니시는 거죠. 그리고 낮에는 주간재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취업하신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보통 그런 분들을 주간재활에 이용하시며 낮에는 이제 이따가 저녁에 와서 잠시 지원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봄이라고, 그 일본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이기도 한데 돌봄인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서 그렇게 보통 얘기하고, 또 야간 지원은 그냥 주거에서 상주를 안 하고요. 그냥 전화 받아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낮 동안 근무하는, 야간에는 시설에서 근무 안 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약간 관련지어서 커뮤니티 케어, 네, 통합 돌봄인데요. 일본도 2000년부터 계속 커뮤니티 케어라는 말을 영국에서 들여와가지고 지역사회 복지 하시는 교수님들은, 전문가분들은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년 넘게 아직까지 제대로 된 통합 돌봄을 일본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시작한 게 노인 쪽에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노인 분야에 담당하는 게 지역포괄지원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중심으로, 노인 중심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아마 향후는 이제 고령자, 장애인, 아동 등의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아마 설치 기준이나 인력 배치 기준을 아마 개정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통합시켜 나갈 거예요. 물론 장애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의 변화, 특징은 있겠지만 점점 예산 체계 때문에 예산이 무한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약간 사회보험의 예산 체계로 갈 가능성을 좀 일본은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가체계 개정을 당연하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마다 이제 검토하면서 물가 대비 아니면 지역 물가 대비
하면서 계속 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아동들이 이렇게 내가 정신장애이지만 신체장애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 서비스를 이용하려거나 아니면 신체장애인 분들의 시설들을 이용할 경우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게 허용이 안 됐는데 점점점 허용화하게끔 이렇게 점점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는 현재까지 좀 전에 보셨던 그 시설 유형들이 사실은 신체장애이든 지적장애이든 정신장애이든 다 받을 수 있게 해놨지만 사실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시설의 전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신건강사회복사가 갑자기 신체장애인분들 와가지고 신체적으로 개요를 하는 게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시설도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특색화할 수밖에 없는 기존의 이제 시설들이 지금의 자립생활지원법의 유형에 맞게 변화해서 그냥 유형에 변화를 준 것뿐이지 시설에 예전부터 왔던 시설을 완전히 폐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용하신 분들이 기존 그대로예요. 그래서 항상 그게 문제점이 되어 왔거든요. 근데 아마 장애인분들이 크로스로 이용하는 것은 사실 드문 일일 것 같아요. 하지만 장애인분들이 점점 노령화로 인해서 치매라든지 그리고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노인 쪽에 서비스를 점점 이용할 확률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서비스 비용 부담인데요. 소득을 먼저 판단을 해요. 비용 부담 시킬 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장애를 가진 당사자의 소득을 먼저 보고요. 내가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 소득까지 같이 해서 소득 기준을 매깁니다. 그런데 내가 보호자예요. 보호자가 속하는 주민기본대장이라는 것은 주민표예요. 제 주민등록상에 세대에 있는데 그 세대의 총 수입을 또 따지기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정신장애인분들은 20살 만 18세가 되면 보통 세대 분리를 많이 해요. 해서 그냥 기초생활 수급자가 많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 수급자들 수급비가 도쿄 같은 경우는 주거비로 68,000엔 그러니까 68만 원 정도 70만 원 가깝게 맥시멈이 보장이 돼요. 그러면 내가 충분하게 원룸을 빌리고 월세를 낼 그건 내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기초생활 수급비에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급여가 나오는데 내가 만약 그 장애인 연금을 받는다면 한 달에 한 18만에 180만 원까지 받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보장이 튼튼하죠. 한국에 비해서. 한국도 많이 요즘에는 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 주거비에서는 되게 많이 낮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독립을 세대 분리를 합니다. 세대 분리를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시는 분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취업의 의욕도가 많이 떨어져요. 충분히 취업할 수 있는 면역이 되시고 충분히 성인으로서 자립된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의 특성상 내가 언제 일을 그만둘지 모르고 또 재발될지 모르고 그런 불안감이 늘 항상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도전을 많이 못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득 판단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이용자 부담 한도가 있습니다. 최대 맥시멈. 생활보호 대상자,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예요. 그리고 저소득분들도 무료예요. 일정 금액까지는 무료이고요. 그 다음에 월 소득이 160만 원 미만이신 분들은 9,300엔, 그러니까 93,000원 정도. 그리고 일반이 이거는 그냥 일상생활 충분히 급여가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한 달에 한 37만 원, 8만 원 정도의
비용 부담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최대예요, 최대. 이걸 다 내는 건 아니고요. 내가 서비스를 다양하게 받는데 가장 많이 받을 때의 금액입니다. 한도액입니다. 네. 그래서 한 40만 원 안 되게 본인 부담이 생긴다. 가장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요. 그 다음이 중증 및 만성의 경우인데요. 보통 장애인분들이 중증이 만성인 분이 많잖아요. 정신장애인분도 마찬가지고 신체장애인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되게 많이 좀 낮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좀 더 다양하게 중간소득, 뭐 일정소득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층계를 둘, 넷, 6개 정도 나눴는데 기본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는 무료고요. 저소득에는 2,500엔, 한 25,000원 한 달에. 그 다음에 저소득도 1과 2를 구분해서 약간 더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5,000엔, 한 5만 원 정도. 그리고 중간소득 1이 있는데 이거는 연소득이 우리나라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사이이신 분들은 월 5,000엔 정도, 5만 원. 네, 자기 부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 4천에서 한 8,500만 원까지는 만행. 이제 그 이상이면 2만행, 20만 원. 되게 좀 싸게 이렇게 비용 부담 한도액을 정해놨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논의가 됐어요. 처음에는 비용 부담을 소득 기준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서비스 이용한 만큼 내라고 했었어요. 그 때문에 중증장애인분들, 와상에 계신 신체장애인분들, ASL 환자분들, 이분들은 갑자기 여태까지는 무료로 이용하다가 갑자기 뭐 한 달에 뭐 몇십만 원, 그러니까 몇백만 원의 이용을 다 안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데모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개정이 됐어요. 워낙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최도 한도액을 2만 원, 2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노인 쪽하고 계속 비교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걸 개념을 알아야 나중에 어떻게 통합될지를 좀 더 추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왼쪽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이고요. 일본은 개호보험법이라 하고 오른쪽이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종합지원법입니다. 이제 서비스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노인이시죠. 개호보험은 노인이고 그런데 이제 40세 이상인데 특정 질병 환자분이 계세요. 조기 치매 분도 계시잖아요. 그 분들 다 이제 해당이 되고 장애인 종합지원금은 기본적으로는 65세 미만의 장애인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 서비스의 재원은 보험료가 일본은 50%, 세금이 50%.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 안에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해서 개호보험이라 해서 이렇게 세금을 떼가요. 4대 보험 청구할 때. 저도 일본에 근무할 때 떼갔거든요. 네. 많이 떼가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장애인종합지원법은 세금이에요. 100% 세금으로 지금 부담하고 있고요. 지원 내용은 뭐 재택시설, 재택개호지원, 지역미착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장애인종합지원은 자립지원급부, 지역생활지원사업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자기부담률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은 원칙 10% 부담이에요. 최대 10% 무조건 부담을 해야 되고 장애인은 소득에 따라 부담을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그렇게 하듯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시군구예요. 일본은 시정촌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은 시정촌, 우리나라는 시군구이고요. 이런 지원 내용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전문 요원들의 이름이 있는데 개호보험법에는 케어 매니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케어 매니저의 자격이 따로 있어요. 개호복지사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개호복지사가 없잖아요. 일본은 개호복지사라고 해서 이제 4년대 대학을 나눠서 시험을 보고 또 실습도 되게 많은 실습을 거쳐서 공인된 노인 전문 개호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정한 지역에서 전문직으로 종사를 하고 또 수련 교육을 받고 취득하는 게 케어 매니저라는 게 있고요. 그분들이 여기 서비스를 조정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종합지원법에서는 상담지원 전문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정신건강사회복사인데 어느 정도 지역에 근무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종합지원법에 그 비용 부담인데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깜빡했네요. 그 재원 부담은 국가가 50%, 그리고 도도부연이 25%, 시정촌이 25% 그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50% 부담하고요. 네, 이 100% 안에요. 100% 안에 국가가 50%, 도도부연, 우리나라 시도 광역시라든지 뭐 이런 그죠? 가 50% 그리고 시군구가 50%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종합지원법이 제가 직접 근무하고 공부를 한 입장에서 봤을 때 과제가 크게 4가지 이렇게 제 눈에는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본은 보다시피 물론 지역의 생활에 대한 자립생활에 대한 서비스가 있지만 중점적으로 재활시설이 직업재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직업재활이라는 게 약간 계단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내가 선택을 하게 되지만 갑자기 비용으로 그러니까 취업 이행 지원으로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면. 네. 그걸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판단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직업재활, 자립이라는 걸 직업재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로 인한 되게 문제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이제 재활이라는 개념을 시설을 유형을 만들기 전에 정신장애인분들이 계속 집에만 계셨잖아요. 활동한 곳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답답해서 당사자 조직은 별로 없었고요. 이제 보통 타 장애 조직처럼 보호자분들이 가족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시설들을 그냥 아름아름 운영을 했어요. 이렇게 자조 그룹처럼. 그러면서 낮에 프로그램 전문 요원도 없고 소일거리 용돈 벌자 그래서 하청받아가지고 조립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소규모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재활시설들이. 근데 이제 그게 숫자가 점점 전국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흉내를 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재활시설 법에 유형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미 많이 그런 식으로 유형이 들어와 버린 거죠. 직업재활들만 막 이렇게 번성해 버린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아쉬운 점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재활시설의 유형이 있고 다양한 선택권들이 있고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현재 더더욱더 직업재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 네, 자립이라는 걸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음 하나는 좀 전에 이제 수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도 일본 지금 저희 재활시설처럼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이렇게 따로 나왔었어요. 네. 따로 나왔었는데 2006년 이제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생기고 난부터 서비스별로 그 서비스를 규정된 서비스를 해야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건비, 운영비가 보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돈이 나오게 된 거죠. 결국은 시설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오셔야 운영비를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인력도 전문성 있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일본의 수가는 단위로 1단위, 2단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670 몇 단위 이렇게 조정을 해요. 근데 1단위 그 수가가 10엔이에요. 우리나라 100원 정도 돼요. 현재 환율로 한 110원 정도 되죠. 그런데 그게 한 670 몇 단위 서비스별로 이제 단가가 있어요. 이렇게 곱하기 10엔 곱하기 또 지역별로 물가가 있다 보니까 지역을 수도권은 좀 물가가 비싸잖아요. 운영비 하는데. 그리고
지방 가면 갈수록 이렇게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물가가 쌀 수도 있잖아요. 뭐 월 임대료라든지 뭐 이런 인건비라든지 그게 쌀 수가 있어서 1급지부터 7급지까지 지역 구분을 해놨어요. 네. 근데 이 지역 구분이 비율을 1에서 1.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이면 결국은 1단위가 10엔밖에 안 되는 거죠. 고작에서 1.2면 그렇게 많이 운영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비는 회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면 그렇게 계산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재활시설은 국가가 운영해야 될 걸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비영리기관이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공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정에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인건비는 시설 규정에 맞게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그냥 통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만 수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 운영이 불안정하게 되고 결국은 전문 요원을 채용하기보다는 단가가산 비전문가들을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는, 네, 그런 약간 재활의 재활이 아닌, 네, 전문 요원들이 안정성이 없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게 어떤 게 영향을 미치냐면 그 복지 서비스를 다양한 욕구가 계시잖아요. 지역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물론 지역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시설에서 재활시설 욕구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사실은 시설에서도 제공해야 될 서비스가 되게 많은데 제공을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지정된 수가가 책정된 서비스만 제공했을 때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회원분들은 당장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해줬으면 해요. 그러면 그걸 제공하면 수가 신청은 안 되고 노동력 낭비만 되고 운영비 낭비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을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영상의 플러스 마이너스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득이 되나 안 되나. 사실 복지 서비스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네. 자꾸 지원을 해야 플러스가 되는, 네. 사회에 자꾸 서비스를 개발하고 욕구를 찾아서 그걸 사회 서비스로 개발하는 업무가 주로 사회복지사의 업무인데 점점 못하게 되는 그런 제한성을 두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지 서비스가 다양화가 아니고 획일화되는, 네, 이 수가, 지정된 서비스만 했을 때 수가가 되니까요. 그런 당사자 욕구 기반 지원이 부족하게 되고 결국은 사회복지가 당사자분을 위한 사회복지가 안 되게 되는, 네, 서비스가 안 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다뤘던 것처럼 결국은 점점점 물론 전문 요원이 채용되면 약간 단가를 더 쳐줘요. 그러니까 수가를 더 책정해 주거든요. 더 플러스 해주긴 했는데 사실은 전문 요원이 아니라도 일할 수 있어요. 네, 재활시설에. 그런 분들을, 그리고 파트타임도 많아요. 되게. 네, 제가 재활시설 때 파트타임을 한 3분, 4분 정도 일하셨거든요. 주 1회 아니면 주 2회로.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은 이제 장애인분들과 이제 그런 소일거리 있잖아요. 이렇게 하청받아서 하는 걸 옆에서 관리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이지만 사실 그게 재활시설의 주 업무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종사자의 점점 전문성이 약화되는, 네, 점점 경영 1호로 가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복지시설이 아닌, 복지 서비스가 아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는, 경쟁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발생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취업 이행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계속 지원 A형, 고용하는 부분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시설이 없어졌어요. 그 일반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고 지방에 갈수록 A형이라는 시설이 유형이 있지만 A형을 못하게 되는 유형이 되게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이제 했는데 점점
이익을 창출해서 최저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최저임금을 수가에서 보장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상품을 판매해서 그 이익을 창출해서 이제 급여를 드려야 되는데 장애인분들 그게 안 되는 거죠. 복지시설에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남으로써 정신장애인분들은 A형의 시설들이 거의 운영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좀 전 취업이행지원은 기존에 이제 리크루트 회사들이 많이 서비스를 따로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 엠피어 법인을 만들어서 참여를 해서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운영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로 이렇게 과제를 현실에 있는 저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로서 문제점을 내치웠고요. 대략 일본의 정신건강 서비스의 정신장애인 종합지원법에 관한 개요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